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정훈입니다.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신경망 기반 문서 요약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 4가지를 소개드리고 2019년 EMNLP 학회에 나온 Text Summarization with Pre-trained Encoder라는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Automatic Summarization에 대해 정의를 하고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뒤 각 방법론에서 대표적인 논문을 2가지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논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자동 문서 요약, Automatic Summarization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요약이란 소스 텍스트 X가 주어졌을 때 타겟 텍스트 Y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스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긴 문서이거나 여러 개의 문서일 수 있습니다. 타겟 텍스트 Y는 요약문이기 때문에 짧아야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 텍스트 X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요약에 대한 평가는 모델이 생성된 문장과 정답 요약 문장 간 겹치는 단어 혹은 구의 수로 판단을 합니다. 이를 루지 스코어라고 표현합니다. 문서 요약은 크게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으로 나눠집니다. 추출 요약은 주어진 소스 텍스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태스크지만 소스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문장만 사용해야 하므로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성 요약은 NLG,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이라는 일반적으로 신경망 기반인 언어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합니다. NLG는 앞 문맥을 보고 차례대로 모든 생성 가능한 단어 중 하나씩을 순서대로 생성합니다. 생성 요약은 어렵지만 사람이 직접 요약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문서를 읽고 남에게 짧게 새로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서 남에게 설명하는 프로세스와 비슷합니다. 2015년 이전에는 신경망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계 요약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주로 추출 요약이 주가 되었습니다. 추출 요약은 3가지 과정으로 된 파이프라인을 주로 따릅니다. 첫 번째로는 컨텐츠 셀렉션, 두 번째는 인포메이션 오더링, 세 번째는 센텐스 리얼라이제이션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 셀렉션으로, 컨텐츠 셀렉션은 빈도스 기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텍스트 랭크라는 알고리즘입니다. 텍스트 랭크는 문서를 먼저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문장을 예로 들면 문장을 그래프를 이루는 점, 즉 노드가 되고 각 문장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것을 웨이트, 엣지의 웨이트, 여기서는 제가 점선, 선, 그리고 이중선으로 표기를 했는데 웨이트가 더 높으면 이중선이겠죠? 그러면은 문장 간 유사도가 높고 웨이트가 낮으면 여기서는 점선인 경우죠. 그러면 문장 간 유사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중선일 땐 높은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낸 뒤 페이지 랭킹으로 대표되는 그래프 랭킹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텍스트 랭크입니다. 2015년부터는 뉴럴 네트워크, 즉 신경망 기반 요약 모델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추출 요약에서 대표적으로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에 나온 서머러너라는 모델입니다. 서머러너는 순환 신경망, RNN을 이용해 추출 요약을 수행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추출 요약을 시퀀스의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시퀀스 태깅 문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서머러너의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입니다. 서머러는 RNN을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각 문장에 대해서 단어를 인풋으로 받는 RNN입니다. 예를 들어 길이가 L인 L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들어오면 L번 단어 L개를 각각 RNN 순환신경망에 넣음으로써 학습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베딩을 거치기 전 원본 단어는 원핫 형태이기 때문에 V 차원의 행렬입니다. 여기서 문장은 L개가 있으니까 문장을 나타내면 L 곱하기 V 차원의 행렬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장이 임베딩을 거치면 L 곱하기 D 차원의 행렬이 됩니다. 이러한 문장을 이루는 D 차원의 L개의 단어들이 시간 순서대로 순환신경망을 거쳐 마지막에는 전체 문장을 한 개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을 한 개의 벡터로 나타낸 뒤 각 문장 벡터를 인풋으로 받는 두 번째 RNN을 학습합니다. 여기서는 문서를 이루는 문장 벡터들이 순서대로 RNN을 거치며 매 타임스텝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합니다. 1이 되면은 요약문, 선택 요약, 그러니까 추출 요약문으로 선택될 확률이 추출 요약으로 선택을 한다는 뜻이고, 0인 경우에는 추출 요약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서머러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즉 추출 요약에 포함된 문장을 고를 때 단순 히든 스테이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합니다. 이 식은 일반적으로 RNN을 할 때 시퀀스 태깅 프로블럼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식입니다. 매 타임스텝마다 히든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선형 결합을 거친 뒤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선택될지 안 될지를 선택을 합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에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안의 값이 크면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고 1일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확률이 1에 가깝고 낮으면 확률이 0에 가깝게 됩니다. 서머러너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더 고려합니다. 단순 히든 스테이트인 H뿐만 아니라 D 그리고 S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D는 다큐먼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센텐스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의 평균입니다. 이 그림에선 센텐스가 3개가 나왔죠? 그러면 다큐먼트 레프레젠테이션은 3개의 평균입니다. 3개의 평균입니다. 두 번째로 서머리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전 타임 스텝까지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 값입니다. 현재 타임 스텝은 3입니다. 그래서 센텐스 3이 추출 요약에 포함될지 안 될지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서머리 레프레젠테이션은 센텐스 1과 센텐스 2의 웨이티드 에버리지입니다. 여기서 웨이트 값은 이전 타임 스텝들에서 해당 타임 스텝들에서 예측에 사용된 확률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에 덧붙여 셀리언스와 노벨티라는, 여기서 그렇게 논문에서는 표시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포지션 임베딩, 즉 각각의 센텐스가 다큐먼트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도 추가로 고려를 합니다. 먼저 셀리언스 부분을 보면 H와 D 두 개를 W를 통해 바이리니어 계산을 합니다. 이게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기 위해선 이 값이 더 커져야 되겠죠? 이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H,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D, 다큐먼트 레프레젠테이션 두 개의 벡터가 유사해져야 됩니다. 즉, 전체 문서와 연관성을 높여야 되는 게 이것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H와 마찬가지로 S를 바이리니어 바이리니어 계산을 하는데 S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거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안에 있는 값이 달라져야 됩니다. 즉
히든 스테이트와 서머리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달라져야 됩니다. 이 말은 기존 요약문들과 차별성을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센텐스 세 번째를 고르고 있죠. 센텐스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와 센텐스 1과 2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웨이티드 에버리지한 값이 서로 달라져야 되니까 기존 요약문들과 이번에 선택될 요약문이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2018년에 나온 뉴썸이라는 논문입니다. 뉴썸은 센텐스 스코어링과 센텐스 셀렉션을 동시에 하는 추출 요약 모델입니다. 먼저 센텐스 스코어링은 소스 센텐스의 각 문장의 점수를 매깁니다. 센텐스 셀렉션은 추출 요약에 포함시킬 문장을 시간 순서대로 선택을 합니다. 뉴썸은 처음에는 앞서 서머러너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단어를 인풋으로 받는 RNN, 두 번째는 문장 벡터를 인풋으로 받는 RNN,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앞의 서머러너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뉴썸은 요약문을 선택할 때 두 번째 RNN에서 시퀀스 태깅 프로블럼을 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RNN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이 새로운 RNN은 소스 다큐먼트의 문장들 중 요약문에 포함할 문장을 시간 순서대로 예측을 합니다. 보시면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0번째가 들어오면 여기서 5개의 문장 중 어떤 것이 들어올지를 예측합니다. 아그맥스가 5가 나왔으므로 5번 문장이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선 5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미 요약문으로 선택되지 않은 4개의 문장들 중 하나를 마찬가지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 타임 스텝마다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 스코어링을 하고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할 때 사실 이미 선택된 1번이나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표현하지 않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의미로 제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뉴썸에서의 좀 특이한 점은 로스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답이 1, 나머지는 0으로 하는 원합 벡터를 레이블로 사용하지 않고 각 문장을 사용했을 때 로지 스코어의 변화량을 레이블로 설정합니다. 즉, 세 번째 타임 스텝에서 정답 문장이 세 번째 단어인 S3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정답 레이블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뉴썸의 정답 레이블은 S3을 선택했을 때 정답 레퍼런스 서머리, 정답 서머리와 정답 요약문과 비교를 해서 루지 스코어가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이것을 레이블로 사용합니다. 루지 스코어는 정답 요약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만 하면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 S3가 아닌 다른 문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존재하게 됩니다. 변화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등장할 수도 있고 원합 레이블이나 일반적인 확률 분포와 달리 이 값은 합해서 1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확률 분포와 동일한 형태로 맞춰줍니다. 두 번째는 생성 요약, Abstractive Summarization에 대해 대표적인 논문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에 나온 포인터 제너레이터입니다. 포인터 제너레이터는 어텐션을 사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RNN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통해서 요약문을 생성합니다.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RNN 인코더 디코더의 문장 생성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RNN 인코더에서 소스의 단어를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서 RNN 디코더에서 생성 요약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생성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가장 처음에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토큰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젊은이를 예측을 했고, 젊은이가 이제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와서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현재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측할 땐 처음에 설정한 모든 단어 후보군, 일반적으로 3만 개에서 15만 개로 설정을 하죠. 이 후보군 중에서 가장 등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 예시에선 두 번째로 등장할 단어를 빛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어텐션을 사용하는 방식을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은 디코더에서 예측을 할 때마다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어텐션은 소스에 등장한 모든 단어들의 히든 스테이트와 디코더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그냥 일반적으로 닷 프로덕트를 사용할 때도 있고, 뭐 선형 결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그 계산을 통해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확률 분포에서 값이 높은 이러한 값들은 디코더가 현재 타임 스텝에서 예측을 할 때 인코더의 소스에서 얼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과 결합을 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벡터인 컨텍스트 벡터를 가져와서 해당 타임 스텝의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컨캣을 한 후 둘 모두를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포인터 제너레이터는 이러한 방식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바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프레딕션에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기존 RNN 시퀀스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예측을 할 때 모든 단어 후보군 중에 소프트맥스를 한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값은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와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기존에 구했던 소프트맥스 확률 분포에 더한 것입니다.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에 없는 단어는 아예 더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를 통해서 예측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단어를 참조할 확률을 단어 예측에도 사용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소스와 관련된 단어를 선택해서 요약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생성 요약 논문은 바텀업 어텐션 2018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바텀업 어텐션은 포인터 제너레이터와 동일하게 동일한 구조로 생성 요약을 합니다. 하지만 생성 요약을 하기 전 원본 문서의 단어를 마스킹하는 컨텐츠 셀렉션 과정을 먼저 수행합니다. 컨텐츠 셀렉션은 추출 요약과 유사한 태스크로 소스 다큐먼트에서 단어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검정색은 선택이 되지 않았고 빨간색은 선택이 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선택이 된 단어는 추후 포인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요약문을 생성 시 카피 디스트리뷰션, 앞서 말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에 사용이 됩니다. 확률이 낮은 단어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된다는 말은 추후에 이제 소프트맥스랑 앞서 카피 디스트리뷰션을 합쳤을 때 선택이 됐으면 그 합치는데 사용이 되고 선택이 안 됐으면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이 컨텐츠 셀렉션에는 엘모 임베딩을 사용합니다. 엘모는 일단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by LSTM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럼 컨텐츠 셀렉션은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학습에 사용되는 정답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컨텐츠 셀렉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선택될 확률이 높은, 즉 정답 레이블을 어떻게 생성했을까요? 이는 소스의 서브시퀀스 중에서 정답 요약 문장에 등장하는 가능한 가장 긴 문장을 선택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스를 탐색하던 중 안젤라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단어가 정답 요약문에도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서브시퀀스 중에서 정답 요약 문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을 하겠죠. 근데 옆에 있는 메르켈이라는 단어도 봤는데 이 단어까지 함께 방금 참조한 레퍼런스의 부분에서 함께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서브시퀀스도 레퍼런스에 등장하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가능한 가장 긴 문장을 선택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뒤에 end는 사실 이 예시에선 등장하지만 예시에 지금 등장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end가 아니라 만약에 5월이었으면 더 이상 서브시퀀스가 겹치지 않게 되죠. 따라서 안젤라 메르켈이라는 단어를 정답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젤라 메르켈이 뒤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면 제외합니다. 단, 초록색으로 표시한 젊은 챈슬러 안젤라 메르켈 혹은 메르켈과 같이 해당 서브시퀀스, 안젤라 메르켈이라는 서브시퀀스가 포함된 더 긴 서브시퀀스나 기존에 선택된 서브시퀀스 내에 또 다른 서브시퀀스, 여기서는 메르켈이 되겠죠? 그러한 경우만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논문에 따르면 컨텐츠 셀렉션은 전체 데이터의 1%만 갖고 데이터를 찾은 뒤 이를 통해서 셀렉터를 학습해도 잘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 셀렉터 모델을 학습을 해서 요약한 문서에 대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선택이 안 됐으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정답이 0이 되었으면 선택되지 않은 단어는 카피 디스트리뷰션에서 제외됩니다. 트랜스포머도 사용을 했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트랜스포머는 카피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는 카피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새롭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앞서 포인터 제너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서 문장을 생성할 때 소프트맥스에 덧붙일 수 있는 카피 디스트리뷰션이 필요하겠죠. 트랜스포머에선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에 대응되는 멀티 헤더 어텐션의 헤드 중 하나를 카피 디스트리뷰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텀업 어텐션을 통해서 생성한 문장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답 요약 문장입니다. 일반적인 포인터 제너레이터나 트랜스포머로 생성한 여기서 얘기하는 베이스라인 어프로치를 통한 생성한 요약 문장은 이와 같습니다. 안젤라 메르켈 and her husband까지는 정상적으로 예측을 했지만 허스밴드를 수식하는 케미스트리 프로페서 이 뒷부분은 케미스트리 프로페서 조아킴 사워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인데 함께 카피해서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원본 문장이 통째로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반면 바텀업 서머라이제이션 방식을 적용해 쓴 경우 안젤라 메르켈 and her husband까지만 정상적으로 카피를 하고 뒤에 불필요한 미사 여구는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EMNLP에 나온 Text Summarization with Pre-trained Encoder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논문 소개에 앞서
2018년 후반 버트라는 모델이 공개된 이후 NLP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트는 트랜스포머로 이루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2017년에 공개된 트랜스포머는 RNN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기계 번역을 위한 모델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한 영 번역을 예로 들면 한글 단어가 인코더에 들어가면 디코더에서는 이제 영어를 뱉어내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코더에 들어가기 전 길이 L인 문장은 원합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합 벡터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임베딩을 거치면 L 곱하기 D 차원의 행렬이 됩니다. 똑같은 문장의 이 과정을 3번 거쳐 3개의 행렬을 생성해서 쿼리 키 밸류로 명명합니다. 쿼리 키 밸류에 한 번 더 선형 변환을 거쳐 L 곱하기 D 차원의 DH 차원의 행렬로 변환을 합니다. 이를 Q', K', V'으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Q', K', V'은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스케일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L 곱하기 V 차원의 행렬인 Q'과 K'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Q', K' T가 돼서 L 곱하기 L 차원의 행렬이 됩니다. 이 행렬을 스케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한번 거치게 되지만 이 그림에서는 일단 생략했습니다. 행렬 각각의 원소에 대해 소프트맥스를 취한 뒤 V'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번 더 수행합니다. 결론적으로 L 곱하기 DH 차원의 행렬이 결과물로 스케일 다 프로덕트 어텐션의 결과물로 나오게 되고 이를 어텐션 헤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어텐션 헤드를 여러 개 구한 뒤 모두를 컨캣을 한 후 선형 변환을 거쳐 D 차원으로 변환합니다. L 곱하기 D 차원의 결과가 결론적으로 멀티 헤드 어텐션의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멀티 헤드 어텐션의 결과물이 처음 입력받은 쿼리 키 밸류와 동일한 차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치고 레지듀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친 후 최종 아웃풋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성하는 최종 아웃풋도 처음에 입력받은 쿼리 키 밸류와 동일한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EMNLP 논문에서 설명한 식으로 간략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L 곱하기 D 차원의 행렬 HL-1 이전 타임 스텝이겠죠?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칩니다. 그 레지듀얼 커넥션을 한번 해주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친 뒤 레지듀얼 커넥션을 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를 통해 나타낸 HL이 HL-1을 받아서 인풋으로 받아서 인코더가 생성한 아웃풋입니다. 인코더는 이러한 과정을 n번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인코더를 여러 개 쌓은 것이 2018년에 나온 버트 모델의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풋으로 들어온 L 곱하기 T 차원의 문장이 매 인코더를 거칠 때마다 동일한 차원을 갖는 벡터들을 생성하게 되고 n개의 트랜스포머 블락을 거치게 되면 인풋으로 들어왔던 문장과 동일한 차원의 아웃풋을 내뱉게 됩니다. 버트는 20기가가 넘는 굉장히 대용량의 문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언어 모델을 학습합니다. 버트가 학습한 언어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트에서 사용한 임베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임베딩은 토큰 임베딩이고, 여기서 추가로 문장을 구분하는 세그멘트 임베딩, 순서 정보를 구분하는 포지션 임베딩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버트는 언어 모델을 비지도 학습 기반 방식으로 학습한 후 클래시피케이션, 퀘스천 앤서링 등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추가로 학습을 합니다. 이를 파인 튜닝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학습된 언어 모델 방식을 프리트레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기존 최고 성능을 높은 격차로 갱신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감성 분석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버트 논문에서 발췌한 버트의 성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Text Summarization with Pre-trained Encoder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는 프리트레인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파인 튜닝 방식이 입증된 후 해당 방식을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한 연구 결과가 여럿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문서 요약에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 방식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논문에서 말하길 추출이나 생성 요약은 소스 텍스트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가 필수적인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라고 합니다. 생성 요약은 거기에 더해서 소스의 중요 내용을 담는 동시에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와 구절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인 버트를 통해서 소스 텍스트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한 뒤 이를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기반 추출 요약 모델과 생성 요약 모델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인풋 형식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버트는 각 문장을 세퍼레이션 토큰, SEP 토큰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풋의 시작엔 CLS라는 토큰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전체 인풋에 대해서 분류,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 CLS 토큰을 사용합니다. 세그멘트 임베딩 A나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B 같은 이 B 두 개로 나타내 있는 세그멘트 임베딩은 문장 간 비교를 하는 태스크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조금 변경합니다. 세퍼레이션으로 기존에는 문장을 구분했는데 이 문장을 구분한 후 CLS 토큰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풋을 이루는 개별 문장마다 분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트 임베딩은 기존 버트에서는 두 개의 문장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문장이 바뀔 때마다 번갈아 가며 사용함으로써 문장이 변할 때마다 변경을 했습니다. 먼저 추출 요약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선 전체적인 모델을 버트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추출 요약은 버트섬 익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버트섬 익스트는 프리트레인드 버트 위에 트랜스포머를 이용해 추출 요약을 수행합니다. 먼저 버트를 거쳐 나온 아웃풋 중에서 CLS 토큰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CLS 토큰이 두 개가 선택이 되었겠죠. 선택된 토큰들은 두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트랜스포머 인코더 선택된 두 개의 CLS 토큰들은 두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인풋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트랜스포머 원래 논문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포지션 인코딩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종 아웃풋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추출 요약에 포함이 될지 아닐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생성 요약 모델에 앞서 설명에 앞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인코더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인코더의 멀티헤더 어텐션과 동일하지만 QKT 행렬을 계산할 때 소프트맥스를 취하기 전에 현재 시점보다 앞부분만 참조하도록 마스킹을 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멀티헤더 어텐션을 거친 뒤 QKV가 동일했던 인코더와 다르게 KV는 두 번째 멀티헤더 어텐션에서 KV는 인코더 인풋을 Q는 디코더 인풋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코더 인풋의 최종 아웃풋이 디코더 인풋, 즉 여기서 아래에서 쿼리로 사용된 것과 같은 차원을 갖는 벡터로 나오게 됩니다. 매 시점마다 이런 식으로 디코더를 거쳐 다음 시점에 등장할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조금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은 이 링크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생성 요약 모델인 버트썸 앱스트랙티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버트썸 익스트와 달리 버트썸 앱스트랙티브는 프리트레인드 버트 위에 트랜스포머 디코더 모델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타임 스텝, 그러니까 타임 스텝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이를 받아서 문장 시작을 뜻하는 beginning of sentence를 받아서 요약문의 첫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선 사과를 예측했죠.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앞서 예측한 사과를 받아서 좋아라는 단어를 생성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문장 종료를 뜻하는 end of sentence를 모델이 예측했으므로 여기서 종료되게 됩니다. 사실 문장 생성을 할 때는 빔 서치나 샘플링 기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리디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코더는 프리트레인이 이미 진행된 버트이며 디코더는 처음부터 학습을 수행해야 되는 트랜스포머라는 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점이 파인 튜닝 과정에서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인코더와 디코더의 옵티마이저를 분리시켜서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두 옵티마이저 모두 아담을 사용하지만 러닝 레이트와 웜업을 서로 다른 수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모델을 더 제안합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버트썸 익스트 앱스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추출 요약인 익스트와 생성 요약인 앱스를 모두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바텀업 서머라이제이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텀업 서머라이제이션은 컨텐츠 셀렉션을 먼저 수행을 한 뒤 생성 요약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 순서대로 학습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생성 요약만 수행한 버트썸 앱스트랙티브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학습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먼저 버트썸 익스트를 아래 그림과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코더만 동일한 것을 사용해서 생성 요약 버트썸 앱스를 그 다음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데이터셋들은 4가지 데이터셋을 설정했습니다.
존재하는 대부분의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셋은 생성 요약을 기준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출 요약에 사용되는 정답 요약문은 생성 요약문과 가장 유사한 원본 내의 문장들을 그리디하게 선택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 서머러너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디하게 선택을 할 때 생성 요약문과의 유사성은 루지 스코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CNN, 데일리메일, NYT, 엑섬이라는 4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사실 CNN과 데일리메일은 원래 하나처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3개의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셋들은 모두 요약 스타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표로 나타내는데 에버리지 다큐먼트 랭스는 일반적으로 생성 소스 센텐스의 그 길이를 표현한 것이고 에버리지 서머리 랭스는 요약문의 평균 길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퍼센트 오브 노벨 바이그램은 골드 서머리에서 즉 정답 요약 문장에서 소스에서 등장하지 않는 바이그램들이 몇 퍼센트나 있는지를 파악한 것입니다. 데일리메일과 같이 요약문의 길이가 긴 경우도 있고 엑썸과 같이 요약문의 길이가 매우 짧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CNN과 데일리메일은 요약문의 원본 문서에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단어, 논문에서는 노벨 워드로 표현한 그 새로운 단어가 적게 등장해서 추출 요약의 정답문과 유사하다고, 추출 요약과 약간 유사하다고 이제 논문에서 표현을 합니다. 반면 엑썸은 정답 요약문이 매우 짧지만 거의 새로운 단어로 요약문을 작성해 굉장히 앱스트랙티브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CNN 데일리 메일을 사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밑에 표에서 말하는 오라클 서머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디하게 추출된 추출 요약용 정답 요약문입니다. 그리고 리드 3는 뉴스 기사의 첫 3문장을 추출 요약의 정답 요약문으로 사용한 경우인데 신기한 점은 두괄식으로 작성되는 뉴스 기사의 특성 때문인지 리드 3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 몇 가지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를 친 모델들은 강화학습 기반 모델인데 사실 그 신경망 기반 요약 모델에서 강화학습 기반 모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익스트, 트랜스포머 앱스와 같은 부분은 그 버트썸 익스트와 버스텀 앱스와 비슷한데 프리트레인 버트를 사용하지 않는 동일한 구조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버트썸 라지는 인코더의 프리트레인 버트의 라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추출 요약을 하고 생성 요약을 이어서 한 버트썸 믹스트 앱스 모델이 성능이 매우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NYT와 엑썸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는 IP, 정수계획법 기반 모델입니다. NIT 데이터셋에서는 생성 요약 결과물이 오라클 서머리에 근접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엑스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셋 자체가 굉장히 앱스트랙티브합니다. 따라서 생성 요약 모델이 성능이 굉장히 좋고 오라클 서머리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라클 서머리는 이제 그리디하게 추출한 거기 때문에 안 좋겠죠? 제안한 모델이 특히 엑스썸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앱스트랙티브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CNN 데일리 메일에 대해서 추출 요약 모델이 선택한 요약 문장의 원본 문서에서의 위치를 조사한 것입니다. 검정색으로 표시된 오라클 서머리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랜덤하게 인코더를 설정한 트랜스포머 익스트 모델은
대부분 원본 문서에서 앞에 있는 문장을 요약문장으로 선택합니다. 제안한 추출 요약 모델은 오라클 서머리와 유사하게 비교적 고른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은 휴먼 이밸류에이션, 즉 사람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것입니다.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수행합니다. 퀘스천과 랭크입니다. 퀘스천은 실험자가 문제를 내는 실험자가 정답 요약문만을 보고 질문을 몇 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험을 받는 피험자에게 그 질문과 방금 생성한 질문과 각 모델이 추출하고 생성한 요약문만을 평가자에게 줍니다. 여기서 원본 소스 텍스트나 정답 요약문은 주지 않습니다. 그때 실험자가 만든 질문을 얼마나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랭크는 상대적인 비교를 합니다. 각 모델들이 생성한 요약문들과 정답 요약문을 주고 informativeness, fluency, 그리고 succinctness에 대해 모두에 대해 각 모델과 여기서 말하는 골드 서머리, 정답 요약 문장과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서 버트썸이 타 모델들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미나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